안녕하세요. 포사이트의 영국 이야기의 아이린입니다. 아프리카의 남아공 이야기 일부의 세실 로우즈에 이어서 계속합니다. 로우즈가 총리를 역임하기도 했던 영국의 케이프 식민지 제임슨이 침공하려다 실패했던 트랜스바알. 모두 영국이 아닌 네덜란드가 개척한 식민지입니다. 오늘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구성하게 된 과거의 식민지는 크게 4곳으로 볼 수 있어요. 일단 지도를 볼게요. 케이프 식민지, 나탈, 어린지 자유국, 트랜스바알. 많이 축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네덜란드가 가장 먼저 개척한 식민지가 케이프 식민지고 나중에 도착한 영국이 이곳을 점령하자 그에 반발해서 네덜란드계 이주민들인 보어인들이 근처로 이주하면서 새로 개척한 식민지가 나머지 3곳인 것이고요. 보어 전쟁 등을 거치면서 결국엔 이 지역 전체가 영국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애당초에 왜 네덜란드가 이 지역을 식민지로 개척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까 해요. 어차피 이 지역 얘기는 여러 차례 나누어 얘기해야 할 것 같으니 여러분이 보기 쉽게 짧게 끊어서 진행하겠습니다. 17세기 초 유럽은 아시아와의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향신료, 차, 비단, 도자기와 같은 아시아의 귀중품들은 유럽에서 큰 수요를 불러일으켰어요. 이러한 무역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VOC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VOC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해상 무역로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장악했습니다. 네덜란드 역사상 국력이 가장 강했을 때라고 볼 수 있고요. 단기간이지만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VOC는 유럽과 아시아 간의 긴 항해 중간에 선박이 정박하고 보급을 받을 수 있는 중간 기착지가 필요했습니다.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은 유럽에서 아시아, 특히 향료 보급지인 인도네시아 등으로 가는 항로의 중요한 중간 지점으로 이곳에 전략적인 보급 기지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어요. 이 기지는 선박들이 항해 도중 필요한 식량, 물, 그리고 수리 등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계획되었죠. VOC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1652년 네덜란드의 항해사 얀 반 리베크를 파견하여 케이프타운을 설립했습니다. 얀 반 리베크와 그의 일행은 이 지역에 도착한 후 즉시 농업과 정착지 건설을 시작했어요. 유럽에서 가져온 씨앗과 농업 기술을 활용하여 식량을 생산하고 희망봉을 통과하는 선박에 보급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초기 정착민들은 네덜란드인 외에도 독일인, 프랑스의 칼뱅교도인 위구노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이들은 VOC의 지시에 따라 케이프타운 주변에서 농업을 확장하고 유럽과 아시아 간의 무역로를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케이프타운은 곧 남아프리카 내에서 유럽인의 첫 번째 영구 정착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케이프타운이 설립되면서 네덜란드 정착민들과 이 지역의 원주민인 코이코이족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발생했습니다. 코이코이족은 이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유목 생활을 해왔으며 네덜란드 정착민들의 농업 확장으로 인해 전통적인 유목지와 물자원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코이코이족과 네덜란드 정착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결국 무력 충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VOC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여 원주민을 제압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아 정착민들에게 분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코이코이족이 사망하거나 노예화되었으며 이 지역은 점차적으로 네덜란드의 식민지로 통합되었습니다. 케이프타운의 초기 경제는 주로 농업과 축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정착민들은 유럽으로 식량을 공급하고 희망봉을 통과하는 선박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네덜란드 정착민들은 아프리카, 인도, 말레이시아 등에서 노예를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케이프 식민지는 다인종 사회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노예 제도가 지역 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노예들은 주로 농업, 축산, 건설 등의 노동에 투입되었으며 이들에 의해 케이프 식민지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었으며 유럽인 정착민들은 지역 사회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인종차별 문제에 싹이 트고 있었던 거죠. 케이프타운의 초기 성공에 힘입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이 지역의 식민지화를 더욱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케이프타운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내륙으로도 정착지를 확장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네덜란드 정착민들은 보어인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보어인들은 점차적으로 내륙으로 이동하며 농업과 목축을 중심으로 한 정착지를 건설했습니다. 케이프 식민지는 유럽과 아시아 간의 무역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제 희망봉을 지나는 전 세계 모든 선박에게 필수적인 보급 기지로 성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케이프타운은 남아프리카에서 중요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하였고 유럽 열강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8세기 후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경영 악화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그 위세가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틈을 타 영국은 1795년에 케이프타운을 점령하고 케이프 식민지를 자국의 통제하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1806년 나폴레옹 전쟁 중 네덜란드가 프랑스에 점령당한 순간을 이용하여 영국은 케이프 식민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점령하였고 1814년에 시작된 빈 회의에서 이곳을 영국의 영구적인 식민지로 확정했어요. 영국의 통치하에서 케이프 식민지는 더욱 발전하였으며 남아프리카 내에서 유럽 식민주의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정착민들은 영국의 통치에 반발하여 내륙으로 이동해서 나타알 등 새로운 시민지를 개척하기 시작했고 이는 후에 보어 전쟁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무역기지로서의 남아프리카의 역할에 곧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다이아몬드 광산과 금광의 발견 및 개발이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다음 방송에서 이어서 진행할게요.